서울 외곽 청담동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자리한 대저택은 오늘도 고요했어요. 2,000평 부지 위에 세워진 한옥과 양옥이 조화를 이룬 이 집은 정해준 회장이 80년대 초반 지은 것으로 그의 성공한 인생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죠. 회장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윤서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28살의 서희는 지난 1년간 정해준 회장의 간병인으로 일해왔어요.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정해준 회장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든 상태였죠. 괜찮네.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정해준 회장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서희를 보는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73세의 정해준은 젊은 시절부터 냉철하기로 유명했지만 서희 앞에서만큼은 다른 사람이 되곤 했죠. 발을 좀 씻어드릴게요. 따뜻한 물로 준비했어요. 서희는 정성스럽게 수건을 준비하고 대야에 적당한 온도의 물을 받아왔어요. 정해준의 발은 많이 마르고 차가워져 있었지만 서희는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돌보듯 정성껏 씻어주었어요. 오후 3시경 정해준의 세 자녀가 도착했어요. 장남 정우철은 46살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고 있었고 둘째 정태수는 43으로 변호사였어요. 막내딸 정미정은 40살로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었죠.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우철이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태수와 미정도 비슷했어요. 모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말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돌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죠. 응, 그럭저럭이야. 정해주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예뻤던 아이들이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어요. 특히 자신이 사업에 성공하고 부를 축적한 후부터는 더욱 그랬죠. 아버지,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태수가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어요. 별다른 변화는 없다고 하더군. 시간 문제라고. 정해준의 말에 세 자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슬픔보다는 어색함이 더 컸죠. 그때 서희가 죽을 끓여 가져왔어요. 회장님, 오늘은 전복죽을 끓였어요. 몸에 좋다고 해서 시장에서 직접 골라왔어요. 고맙네, 서희야. 정말 고마워. 정해준의 눈빛이 환해졌어요. 서희가 끓인 죽은 언제나 맛있었고 무엇보다 그 마음이 고마웠죠. 세 자녀는 서희가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자신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어요. 우철아, 태수야, 미정아. 너희들 바쁠 텐데 매일 오지 않아도 돼. 서희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정해준의 말에 세 자녀는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당연히 와야죠. 미정이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해가 지고 세 자녀가 돌아간 후 정해주는 서희와 단둘이 남았어요. 서희야, 정말 고맙구나. 내가 없었다면.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서희는 정해준의 이불을 정성스럽게 덮어주며 말했어요. 그 손길은 정말 딸이 아버지를 돌보는 것 같았죠. 정해준은 서희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피도 아니고 정이었는데 그게 더 크구나. 이 애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고 있어. 밤이 깊어가고 대저택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정해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결심이 서고 있었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정해준 회장이 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 다음 주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고민석 변호사는 정혜준과 30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고 변호사, 시간 되면 우리 집으로 좀 와줄 수 있나? 회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실까요? 오늘 오후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와줘. 중요한 일이 있어. 정혜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오후 2시 고 변호사가 도착했어요. 60대 초반의 고민석은 정혜준의 모든 법적 업무를 처리해온 사람이었죠. 그는 정혜준의 침실로 들어서며 깜짝 놀랐어요. 불과 한 달 만에 정혜준의 모습이 더욱 야위어져 있었거든요. 회장님, 어떤 일로 저를 부르셨나요? 유언장을 다시 써야겠어. 그리고 몇 가지 정리할 서류가 있네. 정혜준은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이것부터 보게. 고 변호사는 정혜준이 건넨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그것은 28년 전에 출생신고서였죠. 아이의 이름은 윤서희, 어머니는 윤미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가 설마. 그래, 우리 집 간병인 서희 말이야. 내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미영이의 딸이지. 정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정혜준을 바라보았죠. 회장님, 이 사실을 언제 아셨습니까? 석 달 전쯤. 서희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갔을 때 우연히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됐어. 그때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혈액형이 특이하다더군. AB형 RH 음성이라고. 나와 똑같은 혈액형이야. 정혜준은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서희 어머니가 미영이더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그 미영이. 그 애는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혼자 서희를 낳고 기른 거야. 고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럼 서희 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니야. 그 애는 모르고 있어. 미영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더군. 서희는 자신이 고아라고만 알고 있어. 정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 변호사, 나는 28년 동안 내 딸을 모르고 살았네. 그 딸이 간병인이 되어 나를 돌보고 있는데도 말이야.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 회장님, 그럼 새로운 유언장에는 서희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 대저택, 회사 지분, 예금, 전부 말이야. 고 변호사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그럼 새 자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물론 최소한은 줘야지. 하지만 대부분은 서희에게. 그 애가 진짜 내 가족이야. 내가 죽어가는 1년 동안 누가 나를 진심으로 돌봤는지 이제야 알겠어. 정혜준은 서랍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그리고 흰 종이에 직접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나 정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유언장을 쓰는 동안 정혜준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하지만 그의 의지는 확고했죠. 서희에게는 언제 이 사실을 알려줄 건가요? 내가 죽고 나서 유언장을 공개할 때 같이 알려줘. 그전에는 그 애가 부담스러워할 거야.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정혜준은 고 변호사에게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더 건넸어요. 이건 서희에게 주는 편지야. 내가 직접 쓴 거니까 유언장과 함께 전해주게. 고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 결정으로 인해 세 자녀분들이 크게 반발할 텐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뻔해.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겠네. 그날 저녁 서희가 저녁을 가져왔을 때 정혜준은
유독 따뜻한 눈빛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어요. 서희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회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내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희는 정혜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 정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옳은 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며칠 후인 목요일 새벽 정혜준 회장은 서희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고맙다, 서희야. 였죠. 정혜준 회장의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유명한 대형 장례식장 특실이었어요. 화환과 조화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평소 정혜준과 인연이 있던 정치인, 기업인들이 조문을 위해 줄을 이었죠. 하지만 정작 상주석에 앉은 세 자녀의 표정은 그리 슬퍼 보이지 않았어요. 우철은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고 태수는 장례 절차를 점검하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죠. 미정은 검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지만 눈물보다는 피로한 기색이 더 역력했어요. 형, 아버지 회사 임시 이사회는 언제 열기로 했지? 태수가 우철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로 잡았어. 일단 장례부터 치르고 나서 차근차근 정리해야지. 유 원장은 확인해 봤어? 아직. 고 변호사가 3일장 끝나고 공개하자고 하더라고. 세 남매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의 죽음보다는 유산 상속에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윤서희가 고민석 변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서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난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세 남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세 남매의 반응은 차가웠죠. 간병인님, 고생 많으셨어요. 미정이 형식적으로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어요. 고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정우철님, 정태수님, 정미정님, 그리고 윤서희님. 고인께서 생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고 변호사는 검은 서류 가방에서 봉인된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정혜준의 필체로 유 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 원장입니다. 3일장이 끝나는 오늘 여러분께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세 남매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정혜준이 유 원장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언제 유 원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태수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변호사는 서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서희님께도 함께 들으시라고 하셨습니다. 저요? 왜 저까지? 서희도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냥 간병인일 뿐인데 왜 유 원장 공개 자리에 참석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우철이 갑자기 벌떡 일어섰어요. 잠깐요, 고 변호사님. 간병인이 왜 유 원장 공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죠? 이건 가족만의 일 아닌가요? 회장님의 유언입니다. 저도 그 이유는 아니, 이상하잖아요. 미정도 흥분하며 일어났어요. 제가 뭐라고 유 원장을 들고 와? 설마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겠지? 서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뭐, 1년 동안 우리 아버지 옆에 붙어 있으면서 뭘 한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조문객들도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죠. 미정아, 진정해. 일단 유언장부터 확인해 보자. 태수가 미정을 말렸어요. 하지만 태수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고 변호사는 상황이 어수선해지자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러분, 진정하시고 일단 고인의 뜻을 들어보시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세 남매와 서인은 모두 긴장한 채로 고 변호사를 바라보았죠. 정혜준의 유언장. 2024년 11월 12일 작성. 고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며 읽기 시작했어요. 나 정혜준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첫째, 장남 정우철에게는 현금 10억 원을 상속한다. 둘째, 차남 정태수에게는 현금 10억 원을 상속한다. 셋째, 장녀 정미정에게는 현금 10억 원을 상속한다. 세 남매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각자 10억 원씩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거든요. 그리고 고 변호사가 잠시 멈추며 서희를 바라보았어요. 청담동 소재 대저택과 부지, 해중그룹 지분 60%, 그리고 나머지 모든 현금 자산은 윤서희에게 상속한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세 남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 변호사를 바라보았고 서희는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말이 안 돼요. 그게 무슨... 태수도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잠깐요. 미정이 고 변호사에게 달려들듯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다고요? 말기암 환자가 제정신으로 그런 유언장을 썼다고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다른 조문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서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자신도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고 변호사님, 유언장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우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유언장을 다시 펼쳤죠. 청담동 소재 대저택과 부지 일체, 시가 300억 원 상당. 해중그룹 지분 60%, 시가 2천억 원 상당. 그리고 각종 예금 및 투자자산 800억 원을 윤서희에게 상속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 변호사의 말에 세 남매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총 3천억 원이 넘는 재산이 혈육도 아닌 간병인에게 넘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정상적인 유언장이 아니에요. 태수가 손을 떨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께서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신 상태에서 쓰신 거예요. 법적으로 무효죠. 정태수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언장은 의사 2명의 입회 하에 작성되었고 고인께서 완전히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음을 확인받았습니다. 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서희는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니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런 걸 원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 남매의 분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었어요. 원하지 않았다고? 그럼 1년 동안 우리 아버지 곁에서 뭘 한 거야? 미정이 서희에게 다가서며 소리쳤어요. 분명히 뭔가 꾀를 부린 거지. 아니면 아버지 정신이 흐릴 때 뭔가 조작을 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장님을 정성껏 돌봤을 뿐이에요. 서희도 억울해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성껏? 웃기지 마.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 우철이 주먹을 쥐며 서희를 노려보았어요. 여러분,
제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고 변호사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세 남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 있던 다른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정혜준 회장의 장례식이 이런 소동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졌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사무실에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고 변호사가 유 원장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어요. 마무리라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 원장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태수가 격분했어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유 원장은 완전히 유효합니다. 고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떠났어요. 서희도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 뒤를 따랐죠. 장례식장에 세 남매만 남자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형, 이거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갑자기 왜 이런 유언장을 쓰셨을까?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분명히 그 여자가 뭔가 꾀를 부린 거야. 아버지께서 정신이 혼미할 때를 노려서. 미정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일단 변호사를 고용해서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자. 이런 황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우철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그날 밤 미정은 참을 수 없어서 서희를 찾아갔어요. 서희는 정혜준의 대저택 옆에 있는 작은 별채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문 열어. 미정이 별채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서희가 놀라서 문을 열자 미정은 곧바로 서희의 멱살을 잡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도대체 뭘 한 거야? 저 놓아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서희가 울면서 소리쳤지만 미정은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럼 3천억이 넘는 재산이 너한테 왜 넘어가는 거야? 저도 몰라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간병하면서 회장님한테 약이라도 탔니? 아니면 협박이라도 한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회장님을 정성껏 돌봤을 뿐이에요. 서희가 눈물을 흘리며 간신히 말했어요. 정성껏? 돈을 노리고 한 짓이잖아. 이 도둑년아. 미정이 서희를 밀치자 서희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저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요. 서희가 바닥에 앉은 채 흐느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유산을 포기해. 지금 당장 포기각서를 써. 저도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돈이잖아. 미정은 한참 더 소리를 지르다가 돌아갔어요. 서희는 혼자 남아서 한참을 울었죠. 그날 밤 세 남매는 긴급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일단 유 원장 무효 소송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그 여자가 아버지를 어떻게 조종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해. 우철이 말했어요. 맞아.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유 원장을 쓸 리가 없어. 태수도 동의했어요. 그 여자 절대 가만두면 안 돼. 우리 집안을 완전히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미정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하지만 세 남매는 아직 몰랐어요. 정혜준의 유 원장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윤서희가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거든요. 유 원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태수는 유명한 송무 전문 로펌에 의뢰해 유 원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윤서희의 정체를 파헤치는 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김 과장, 윤서희라는 여자에 대한 신상 정보 조사 결과 나왔나? 태수가 자신이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직원에게 물었어요. 예, 변호사님.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김 과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윤서희, 1996년생으로 올해 28살. 어머니는 윤미영으로 2022년에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네요. 아버지가 없다고? 네, 미혼모 가정에서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어머니인 윤미영이 젊은 시절 꽤 유명한 미인이었다고 하네요. 김 과장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어요. 그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이게 윤미영 씨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그런데 김 과장이 잠시 말을 멈추며 태수를 바라보았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네, 윤미영 씨가 90년대 중반에 청담동 일대에서 일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당시 고급 클럽에서 일했다고 하는데 태수는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90년대 중반이면 우리 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직전 시기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어요. 김 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윤서희의 혈액형이 AB형 RH 음성입니다. 이건 전체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아주 희귀한 혈액형이에요.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도 그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정혜준도 마찬가지였죠. 김 과장, 혹시 윤미영 씨가 90년대에 우리 아버지와 만난 적이 있는지 더 자세히 조사해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틀 후, 김 과장이 더욱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변호사님, 대박입니다. 김 과장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윤미영 씨가 일했던 클럽의 옛 동료를 찾아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뭐라고 하던가? 95년부터 96년까지 약 1년 반 동안 정혜준 회장님이 그 클럽의 단골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윤미영 씨와 특별한 관계였다고. 태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럼 설마 윤서희가? 네, 시기상으로 보면 정혜준 회장님이 윤서희의 친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들이 미워하고 있던 간병인이 사실은 이복 여동생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변호사님,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김 과장이 오래된 영수증 복사본을 보여주었어요. 96년 3월 정혜준 회장님 명의로 산부인과 병원비를 결제한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때 윤미영 씨가 그 병원에서 출산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태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윤서희 씨를 간병인으로 채용한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태수는 즉시 형 우철과 누나 미정에게 연락했어요. 형, 누나, 당장 사무실로 와. 급한 일이 있어. 1시간 후, 세 남매가 모였어요. 태수는 조사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뭐라고? 우철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그 여자가 우리 여동생이라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정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말이 안 돼. 내가 그의 멱살을 잡았는데 만약 정말 여동생이라면 일단 DNA 검사를 해봐야겠어. 그래야 확실해질 거야. 우철이 말했어요. 하지만 형, 만약 정말 친여동생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유산 상속도 그럼 정당한 거잖아. 태수의 말에 세 남매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께서 정말 다 알고 계셨던 거구나.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유언장에 그 애한테 모든 걸 물려준다고. 우리가 몰랐던 딸에게 말이야. 그때 우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고민석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죠. 네, 고 변호사님. 우철 씨,
잠시 시간 되시면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수 씨, 미정 씨도 함께요. 지금요? 무슨 일이신지.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윤서희 씨의 정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세 남매는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변호사도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고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윤서희도 이미 와 있었어요. 서희는 며칠 사이에 많이 야위어 보였죠. 여러분 모두 모이셨네요. 이제 말씀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고 변호사가 책상에서 봉인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정혜준 회장님께서 윤서희님에게 남기신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며 서희를 바라보았어요. 윤서희님, 당신은 정혜준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서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뭐라고요? 정혜준 회장님은 당신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석 달 전에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다시 쓰신 거죠. 정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설마 그 여자애가 진짜 우리 여동생이라고? 맞습니다. 그리고 정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장내는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서희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들려왔죠. 가족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간 세 남매는 각자의 현실과 마주해야 했거든요. 형, 정말 이대로 포기할 거야? 태수가 우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무실에서는 감동적이었지만 집에 와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 뭔가 이상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3천억이야, 형. 3천억. 우리가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라고. 우철도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요즘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빚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동생인데 여동생이면 뭐야? 28년 동안 남남으로 살았잖아. 갑자기 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포기해야 해? 태수의 말에 우철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편 미정은 남편과 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3천억을 그냥 포기한다고? 남편 박성호가 소리쳤어요.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빚이 많은지 알아? 그런데 갑자기 여동생이 생겼다고 해서 그 돈을 포기해? 하지만 정말 여동생인데. 여동생이면 뭐야? 28년 동안 어디 있었어? 갑자기 나타나서 유산을 다 차지하는 게 말이 돼? 박성우는 계속 미정을 다그쳤어요.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 걸어. DNA 검사 결과도 조작일 수 있잖아. 이튿날 아침 세 남매는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서희한테 유산 일부를 포기하라고 하자 우철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래, 아무리 여동생이라고 해도 3천억을 혼자 다 가지는 건 과해. 미정도 동의했어요. 반반씩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태수가 말했어요. 세 남매는 서희를 만나자고 연락했어요. 서희는 순순히 나왔지만 세 남매의 달라진 태도를 금세 눈치챘죠. 서희야, 우리가 어제 생각해봤는데. 우철이 말문을 열었어요. 유산을 내가 다 가지는 건 좀 그렇지 않을까? 서희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아버지 유언이라고 해도 우리도 20몇 년 동안 아들, 딸로 살았잖아.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내가 다 가져가는 건 미정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어요. 그럼 포기해. 유산 상속을 포기하라고. 태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니면 최소한 반은 우리한테 넘겨줘. 그게 상식적이지 않아? 서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족이라며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거였거든요. 오빠들, 언니, 어제 말씀과 다르시잖아요. 어제는 감정적이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이건 아니야. 우철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봐.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서희는 눈물이 났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뭘 생각해? 간단한 거잖아. 포기각서 쓰면 되는 거야. 미정이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미 변호사가 작성해놨어. 여기 서명만 하면 돼. 서희는 서류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벌써 이런 걸 준비하셨다고요? 당연하지.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태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서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버지 뜻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버지 뜻?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욕심 부릴 줄 몰랐을 거야. 미정이 소리쳤어요. 서희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세 남매는 서희를 계속 압박했어요. 전화, 문자, 심지어 집 앞에서 기다리며 포기각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죠. 서희야,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그냥 조금씩 나눠 가지자는 건데. 내가 고집 부리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 아버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야. 하지만 서희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정혜준의 편지를 계속 읽으며 아버지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고민했거든요. 결국 세 남매는 참을 수 없어서 법정으로 향했어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다. 우철이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어요. 친부 확인이 되었다고 해도 유언자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차가웠어요. 유언장은 의사 2명의 입회 하에 작성되었고 유언자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세 남매의 소송은 완전히 기각되었어요.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미정은 소송 비용과 빚 때문에 집을 압류당했고 우철은 회사에서 횡령 의혹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태수는 법무법인에서 쫓겨났죠. 반면 서희는 정혜준의 모든 유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았어요. 대저택, 회사 지분, 예금 모든 것이 서희의 것이 되었죠. 마지막 장면에서 정미정이 병원 앞에서 서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은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겨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넌 이 모든 걸 원했던 거니? 미정이 헬쑥한 얼굴로 물었어요. 서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 아버지의 이름을 원했을 뿐이에요. 1년이 흘렀어요. 정혜준의 대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제는 윤서희의 집이 되었어요. 서희는 저택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죠.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시간들이 담긴 공간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서희 이사님, 오늘 재단 이사회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어요. 서희는 유산의 일부로 해준 교육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죠. 고아원 아이들 장학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달에 새로 20명이 더 선발되었습니다. 모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이에요. 서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대저택 응접실 벽에는 정혜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액자에 담긴 그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었죠. 가족은 마지막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서희는 매일 아침 그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어요. 이사님, 정미정님이 오셨습니다. 서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1년 전 법정 싸움 이후로 새 남매와는 연락을 끊고 지냈거든요.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정미정이 응접실로 들어왔을 때 서희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은 1년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거든요.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서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내긴, 겨우 버티고 있지. 미정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집도 넘어가고 남편도 날 떠났어. 언니, 아이들은 시댁에서 키우고 있고 나는 지금 원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살고 있어. 미정은 서희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우철이 형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쫓겨나고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서 집행유예 받았어. 태수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작은 사무실 차렸는데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 서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언니들, 오빠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움? 미정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우리가 내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1년 전에 우리가 너한테 뭘 했는데. 그건 아니야, 서희야. 나는 오늘 사과하러 온 거야. 미정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너를 괴롭히고. 언니, 고개 들어요. 서희가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이해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으니까 당황스러우셨을 거예요. 서희야, 너는 정말 착하구나.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제 와서 깨달았어. 아버지가 왜 너한테 모든 걸 물려주셨는지. 언니, 너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했어. 우리는 아버지를 현금 인출기로만 생각했는데 너는 진짜 아버지로 모셨잖아. 미정이 정혜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는 게 맞아. 서희는 미정을 꽉 안아주었어요. 언니,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요. 진짜 가족으로. 하지만 난 이제 너한테 짐이 될 뿐이야. 그런 말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짐이 어디 있어요. 서희는 미정에게 차를 따라주며 말했어요. 언니, 재단에서 일하실 생각 없으세요? 교육 쪽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에요.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오후 서희는 혼자 아버지의 무덤을 찾았어요. 아버지, 이제야 좀 안정이 되었어요. 서희는 무덤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오빠들과 언니도 조금씩 다시 가까워지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서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재단 일도 보람 있어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해요. 서희는 무덤 앞에 앉아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저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셔서. 해가 지고 서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저택은 여전히 고즈넉했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응접실에서 차를 마시며 서희는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젠 당신 이름이 저를 지켜줘요. 아버지.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우철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희야. 나야, 우철이 오빠. 오빠. 미정한테 들었어. 재단에서 일하게 해준다고. 고마워. 우철의 목소리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함이 배어 있었죠. 가족인데요, 뭘? 서희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오빠.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거든요. 정혜준의 유언장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의 네 자녀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대저택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요하기만 한 집이 아니라 사랑이 살아 숨쉬는 진짜 가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